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레디언트 솔루션 스페오스 담당 오승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은 스페오스를 활용한 렌더링 정의 및 검토법이 되겠습니다. 웨비나 순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흐름으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유의사항 및 예상 동향까지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렌더링 용어 및 파라미터를 알아보고 그리고 렌더링 정의 및 검토 방법을 탐구한 다음 저희 레디언트 솔루션의 권장 방안까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제목, 물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렌더링 베스트 프랙티스는 목업의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거나 아예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초도품의 디버깅 기간 및 수정비를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위해 많은 고객분들이 스페오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렌더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다룰지 제안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렌더링의 종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렌더링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측 시점에 따라 대략 6,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품의 외관에 대한 렌더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외장 램프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장 램프 중 하나인 헤드램프를 25m 전방 스크린에 비추었을 때의 렌더링도 있습니다. 또한 헤드램프를 도로의 노면에 조사하였을 경우의 검토도 렌더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헤드램프의 노면 패턴을 일정 상공에서 내려다본 렌더링도 있겠고요. 장소를 옮겨서 자동차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도 있겠고, 운전자의 정면 시점인 앞유리창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HUD를 렌더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AR과 같은 디스플레이 렌더링까지가 대략적인 종류라고 소개드리고 싶고, 추가로 하나 더 꼽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대세인 자동차의 시퀀셜 액티베이션이나 또는 웰컴 세레모니까지가 대략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렌더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렌더링 용어 및 파라미터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개드릴 렌더링 파라미터를 먼저 요약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점등 광원인 레이 파일과 서피스입니다. 광도와 조도 검토 수준에서는 레이 파일의 정보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렌더링 또한 준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레이 파일 방식의 단점이 광선의 경로가 대략 500만에서 2000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레이의 수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렌더링의 경우에는 그 특성 때문에 똑같은 광선 경로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현실성을 저하시키므로 특정 뷰잉 앵글 각도 내에서 광선의 경로가 무작위인 서피스 소스를 추천드립니다. 방금은 점등 광원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점등 광원입니다. 비점등 광원은 백그라운드 광원이라고도 부르며 제품을 비추는 외부 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앰비언트 광원에는 대표적으로 실내등 역할과 태양광 역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실내등 역할은 대표적으로 인바이런먼트를 적용하고 태양광 역할은 대표적으로 내추럴 라이트를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등 역할을 하는 인바이런먼트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원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센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렌더링 센서는 대표적으로 레이디언스와 휴먼 아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휴먼 아이로 보는 것이 사람의 눈의 초점까지 구현하므로 더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 비전공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포커스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렌더링 품질이 낮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레이디언스 센서로 렌더링 검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서에는 렌더링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옵저버. 옵저버의 경우에는 아이 포인트 기준이라 사람 눈의 위치 및 방향 정의에는 용이하지만 렌더링 범위를 지정하는 데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으므로 저는 일단 렌더링 범위 기준으로 정의하는 프레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는 두 결과 모두 동일하므로 어떤 것으로 하든 무방합니다. 센서에는 또 한 가지, 아이 포인트의 위치와 렌더링 프레임 사이의 거리인 포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컬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이 포인트의 위치와 샘플링 수가 동일하면 결과도 동일하므로 그냥 250 기본값으로 고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입니다. 물론 레이어를 소스로 정의하면 광원당 개별 제어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검토를 하시기에 용이하지만 컴퓨트 시 필요 메모리 상승 및 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논으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앵글입니다. 이 각도가 작아질수록 레이의 수를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한다는 점, 즉 시뮬레이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의 경우 인테그레이션 앵글은 기본값인 5도면 충분했습니다. 프레임 크기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총합 100까지는 무방합니다만 프레임의 크기가 커질수록 화각이 넓어져 가장자리 부분이 다소 왜곡될 수도 있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프레임 범위를 정의하실 때에는 필히 오토매틱 프레이밍을 활용하여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레졸루션입니다. 레졸루션이 너무 크면 결과가 뿌옇게 흐려지고 너무 작으면 레이 수 및 컴퓨트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해야 하므로 보통의 포컬 250 기준으로 0.02에서 0.05 사이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도 레졸루션과 마찬가지로 샘플링 수가 너무 부족하면 결과가 좋지 않고 너무 많으면 컴퓨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가로 세로 중 더 큰 쪽 기준으로 2000 정도 또는 차폭을 아우르는 만큼 범위가 클 경우에는 4000까지가 적절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모니터의 픽셀 수가 1920, 1080임을 참고하신다면 샘플링을 정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장입니다. 파장의 경우 레졸루션을 10으로 하셔도 되고 인버스 시뮬레이션 진행 시 디스퍼전을 적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레졸루션이 작아질수록 컴퓨트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이 레졸루션을 40 정도까지는 올려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렌더링을 진행하다 보면 표면에 패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패턴 적용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3D 텍스처의 경우에는 일정 간격으로 입체적인 솔리드 패턴을 정의하는 경우라면 텍스처 매핑의 경우에는 입체 패턴이라기보다는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고 각 상황에 맞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뮬레이션 정의 관련 파라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와 인버스입니다. 지금 렌더링 결과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보통의 경우 점등 렌더링과 비점등 렌더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점등 렌더링의 경우에는 다이렉트가 퀄리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훨씬 더 유리하고요.
백그라운드 강원이 포함된 비점등 렌더링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는 불가능하므로 인버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점등 렌더링을 인버스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다이렉트보다는 컴퓨트 시간을 더 투자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복잡한 광학계를 거쳐서 센서에 도달하는 컨셉의 경우 인버스의 원리 특성상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퀄리티가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다이렉트의 넘버 오브 레이지와 인버스의 온 넘버 오브 패시즈 리밋을 각각 동일하게 5분만 GPU 컴퓨트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시뮬레이션 정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메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쉬 구성이 너무 러프하면 시뮬레이션 에러 및 좋지 않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메쉬 구성이 너무 작으면 컴퓨트가 진행되기도 전에 시뮬레이션 초기화 과정에서부터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이 소모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적절한 메쉬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컬 디스턴스 톨러런스의 경우에는 각 모델링 파트 간 최소 갭 또는 모델링 파트 자체 최소 사이즈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정의하셔야 의도한 대로 정확한 조립 구조 및 형상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맥시멈 넘버 오브 서피스 인터랙션은 보통의 경우 기본값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밀키 또는 광학산 머티리얼이 적용된 경우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산란을 적용하기 위해 2000 이상 정의 추천드리며 라이트 가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결과는 다소 라이트 가이드의 경로가 짧아서 잘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길어질수록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 1만 이상 정의 권장드립니다. 옵틱이 없는 플랫한 일정 두께의 렌즈가 적용된 경우에는 레이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흐린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스트 트랜스미션 게더링을 적용하면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옵틱이 적용된 렌즈나 플랫하지 못한 렌즈에 남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다음은 디스퍼전입니다. 색수차 검토 등 보다 사실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디스퍼전이 필수입니다만 인버스 시뮬레이션의 경우 디스퍼전을 적용하면 파장의 레졸루션만큼 컴퓨트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반면 퀄리티 개선 효과는 미미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시고 그 외에는 적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컴퓨트입니다. 컴퓨트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PU에 비해 GPU가 월등히 신속한 속도로 결과 검토가 가능하므로 GPU 컴퓨트를 추천드리며 라이브 프리뷰도 GPU 기반이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검토하는 기능이므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렌더링 시 백그라운드 강원을 동반하여 비점등 부분의 형상도 검토가 필요하다면 점등과 비점등 시뮬레이션을 둘 다 인버스로 진행하기보다는 점등은 보다 더 유리한 다이렉트로 하시고 비점등은 인버스로 각각 진행하셔서 맵 유니온으로 두 결과를 병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의 퀄리티도 향상되고 시간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링의 결과 검토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토메트릭 랩이고 또 하나는 휴먼 비전 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눈부신 빛 검토 시에는 보다 사실적인 글레어 이펙트 표현을 위해 휴먼 비전 랩을 적용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검토는 포토메트릭 랩의 트루 컬러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렌더링 결과의 컬러 표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게멋 클리핑과 메인테인 라이니스 앤 휴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외장 램프의 직광 등 비교적 눈부신 빛 분석 시에는 후자로 검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전자로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야 관련 적용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이내믹과 로컬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비교적 눈부신 빛 분석 시에는 로컬로 검토하시고
그 외에는 다이내믹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눈부심 정도를 표현하는 글레어 적용 여부도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눈부심빛 검토 시에만 적용해 주시고 비점등 렌더링을 포함한 그 외 경우에는 적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글레어 이펙트 특유의 효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라이팅 컨트롤러입니다. 이 기능으로 각 강원의 온오프는 물론 각 강원의 플럭스 컨트롤로 빛 밝기를 제어할 수 있어 한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특히 외측과 내측으로 나눠진 DRL 포지션이나 테일 스탁 검토에 유용합니다. 물론 레이어는 소스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렌더링의 주요 용어 및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정의 관련 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렌더링 파라미터를 적용해 본다면 가장 먼저 외장 램프와 같이 아주 강한 직광에 대한 렌더링 정의는 우선 소스는 언급드렸듯이 서피스이고 샘플링은 가로 세로 중 긴 쪽 부분을 2000 이상 기준으로 해주시고 시뮬레이션 방식은 다이렉트를 추천드리며 레이의 수는 최소 10억 이상을 권장드리고 GDT는 에러율이 5% 이하로 들어오도록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 보통 0.01에서 0.05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넘버 오브 서피스 인터랙션은 기본값으로 충분할 것 같고 디스퍼전도 기본값인 ON으로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확산 밀키 머티리얼이 적용된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언급드렸듯이 맥시멈 넘버 오브 서피스 인터랙션을 최소 2000 이상으로 정의해 주시고 산란 재질의 특성상 레이의 수도 최소 100억 이상은 적용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가이드 타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맥시멈 넘버 오브 서피스 인터랙션을 최소 1만 이상으로 정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알아본 레이 파일 또는 서피스 소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스를 적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플레이 소스는 시뮬레이션을 인버스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점등 렌더링의 경우에는 소스를 인바이런먼트로 적용해 주시고 다이렉트로는 인바이런먼트 소스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인버스로 진행해 주시고 온 넘버 오브 패시지 리밋, 즉 한 픽셀당 받을 레이의 수를 최소 1000 이상 적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이렉트와 1대1 비교를 하자면 샘플링이 2000 곱하기 1000일 경우 총 픽셀 수는 200만이므로 200만 곱하기 1000을 하면 20억 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렌더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렌더링 결과 검토 관련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렌더링 파라미터 정의 방법을 정리하자면 자동차 외장 램프와 같이 비교적 눈부신 빛 표현 시에는 휴먼 비전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은 Maintain Lightness and Hue 그리고 어댑테이션 타입은 로컬러, 글레어 이펙트는 ON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비점등 이미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비점등 렌더링만 인버스로 진행해 주시고 다이렉트인 점등 렌더링과 맵 유니온으로 병합하여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헤드램프의 로우빔이나 하이빔으로 25m 스크린에 비추는 컷오프 색수차 검토와 같이 비교적 눈부시지 않은 빛 검토의 경우에는 포토메트릭 랩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맵 유니온 활용 가능합니다. 운전자 시각에서의 도로 노면 검토도 마찬가지로 포토메트릭 랩으로 검토해 주시고 버드 아이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어 무드 램프와 같은 인테리어 무드 등도 동일하게
포토메트릭 랩으로 검토해 주셔도 되겠고, 반면 룸램프 같은 경우 룸램프의 직광을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라면 외장 램프와 같이 휴먼 비전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지만, 만약 룸램프 검토를 대시보드나 시트에 조사되는 휘도로 검토한다면 그대로 포토메트릭 랩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인테리어의 버튼 램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도어 커티시 램프의 경우에는 내장재에 조사되는 휘도가 목적이 아닌 시그널링의 목적이기 때문에 휴먼 비전 랩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도어 스판 램프, 즉 엠블럼 라이트도 포토메트릭 랩 검토의 경우이고, HUD도 마찬가지이고, BLU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AR을 포함한 그 외 기타 디스플레이 광원 적용 시에도 모두 포토메트릭 랩으로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렌더링 결과 검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렌더링 시 기타 유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서피스 상태에서는 투과성 머티리얼 정의가 불가하므로 투과성 머티리얼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 솔리드화를 먼저 진행하시고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맵 유니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합하는 두 결과의 센서 사이즈 및 샘플링 수가 같아야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GPU로 컴퓨트를 진행하면 에러율 확인이 불가하므로 에러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량의 레이로 CPU 컴퓨트를 진행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렌더링 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렌더링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드리자면, 투명과 불투명 투샷 사출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에러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정확한 시뮬레이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두 사출 부품이 닿는 부분의 투명 측 부분에 불투명 재질을 FOP로 한 번 더 정의하라고 안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광도 및 조도 검토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검토가 가능했지만, 렌더링의 경우에는 불투명 측 컬러가 표현이 되지 않고 검게 표현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렌더링 시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려면 두 사출 부품이 닿는 면의 불투명 측 부분의 페이스를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앞서 언급드렸던 투명 측 닿는 부분을 FOP로 정의해 주시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준비 자료로 렌더링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저의 시각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저는 렌더링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중 첫 번째, 정적인 사진에서 동적인 동영상으로의 변화 동향입니다. 물론 현재도 시퀀셜 액티베이션 및 웰컴 세레모니와 같은 애니메이션 동영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ADAS에서부터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주행 시뮬레이션이 앞으로는 외장 램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는 2D 상태에서 선명도만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3D로서 선명도뿐만 아니라 깊이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활발히 신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3D HUD 분야에서의 출발한 이런 움직임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3D의 깊이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 번째인 단안에서 양안 구현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AR에서 시작된 이러한 거리감을 설계하기 위한 양안 검토 수요는 자동차 램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오스 렌더링 베스트 프랙티스 웨비나였습니다. 엔시스 스페오스 및 오늘 웨비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광학 전문 엔시스 채널 파트너인 저희 레디언트 솔루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